그러면 UTG가 그동안에는 폴더블 OLED에 이제 한 장씩 들어가던 게 이제 두 장씩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삼성이 15,000장분 투자하는데 4.1조 원이 드는데 너는 그보다 3배를 투자하면서 돈이 더 작게 드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테크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안석현의 테크나들이 7월 둘째 주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도우인시스, UMC, CSOT 이렇게 각각 준비했고요. 디스플레이가 2개고 반도체가 하나네요. 오랜만에 디스플레이 소식이 더 많습니다. 자, 이번 주에 UTG 제조사 도우인시스가 상장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요. 상장 기자 간담회에 앞서서 이미 수요 예측은 끝냈는데 결과가 좋았나봐요. 보니까 고목가 밴드 상단 32,000원에서 확정이 돼서 이렇게 상장을 하게 되면 시가총액이 한 3,4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디스플레이 쪽이 업황 자체도 좋지가 않고 그리고 투심은 더더욱 좋지 않기 때문에 저거 가능하겠나 싶은 생각이 좀 있었는데 생각보다 결과가 좋게 나와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도우인시스가 원래처럼 계속 삼성 디스플레이 자회사였다면 상장이고 뭐가 없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시장에 나와서 IPO를 하고 하는 것들은 국내 소부장 업계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UTG가 뭐냐면 간단하게 보고 가시면 여기 OLED가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그냥 OLED 이렇게 한 장이지만 거기 앞뒤로 이렇게 많은 레이어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고 뒤로도 많고. 근데 UTG는 상단에 오는 유리 이렇게 아주 얇은 유리 울트라 씬 글래스를 UTG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밖에서 봤을 때 굉장히 매끈하고 미려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게 왜 어디서 그런 인상이 오냐면 제일 바깥에 있는 그 유리 우리가 코닝 글래스라고 하는 그 유리에서 그런 인상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UTG를 넣어줌으로 해서 이 폴더블 OLED에 굉장히 그런 미려함을 보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우인시스가 이걸 만들어서 삼성 디스플레이에다 갖다 주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거를 다 합쳐서 삼성전자에다 갖다 주고 그럼 삼성전자가 이 오른쪽에 있는 갤럭시 Z 폴드나 Z 플립 시리즈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도우가 공급하는 건 여기 플립 시리즈에는 들어가지 않고요. 이 면적이 넓은 폴드 시리즈에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상 도우인시스랑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전자가 원팀으로 협력을 하는 구조죠. 근데 이게 굉장히 기회 요인으로 보이겠지만 사실 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해마다 도우인시스의 매출에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를 집계를 낸 건데 2022년도에 94%, 그 다음에 92%, 95%, 올해 1분기에 좀 빠져서 90%거든요. 특정 회사의 매출 의존도가 그만큼 높다는 거죠. 그러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잘 나갈 때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폴더블 OLED를 많이 팔고 점유율이 높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쪽 시장이 안 좋아져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제대로 못한다 이렇게 되면 도우는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잘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삼성 디스플레이 말고 BOE나 비전웍스나 CSOT나 LG 디스플레이인데 팔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게 도우인시스가 삼성 디스플레이의 자회사였다가 뉴파워 플라즈마로 매각이 될 때 삼성과 뉴파워 플라즈마 간에 맺었던 계약서 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양사 간의 전략적 협력 계약을 맺었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삼성과 도우 간의 상호 간 독점 계약을 맺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은 도우한테만 UTG를 사고 도우는 삼성한테만 UTG를 공급한다는 겁니다. 이게 영원무궁하게 그렇다는 건 아니고 아마도 3년 내지 5년 정도의 계약을 맺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이야 삼성 디스플레이의 폴더블 OLED 출하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2020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90% 이상 가다가 작년에 좀 빠져서 50% 가까이까지 내려갔지만 지금은 다시 60%대를 회복을 한 것 같고요. 아직도 기술력 측면에서는 중국의 업체들을 거의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도우가 걱정할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그거죠. 특히나 도우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기대는 아마 여기가 있을 겁니다. 애플이 내년에 폴더블 아이폰을 처음으로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OLED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공급한다는 얘기가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 그럼 삼성 디스플레이가 도우하고 독점 계약이 돼 있으니까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에다 공급을 하면 당연히 도우께 들어가겠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기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애플이 세워놓은 여러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UTG를 어디서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시나리오를 세워놨는데 어떤 시나리오를 대입을 해도 퍼스트 밴드는 중국에 있는 렌즈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렌즈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투자 여력이 많기 때문에 여기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여기가 첫 번째로 가는 거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고 그럼 두 번째로 러닝메이트가 어디 붙을까 하잖아요. 여기에 이제 도우인시스가 붙어주면 딱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
입장에서는 UTI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이거는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나 이런 걸 본 게 아니라 애플이 도우인시스를 꺼려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 도우하고 뭐 원한이 있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여기 앞에서 보신 것처럼 도우는 이미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매각돼서 뭐 뉴파워 플라즈마 자회사로 가 있지만 애플 입장에서 보면 야 도우나 삼성 디스플레이나 삼성전자나 니네 그냥 원팀이잖아. 그 나물에 그 밥이잖아. 이렇게 보는 인상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면 삼성 디스플레이는 뭐 OLED를 사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랑 거래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삼성전자까지 같이 묶여있는 회사랑은 거래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독점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독점 계약하고도 상관없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이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구매하겠다는 건 이거 하나지. 그러니까 OLED하고 터치하고 컬러 필터 이 사이에 있는 요 한 레이어인 거지. 요 앞에 오는 레이어와 뒤에 오는 레이어는 애플이 자기 입맛대로 수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 나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OLED를 사지만 UTG는 UTI나 아니면 렌즈를 살 거야. 그리고 프로텍션 필름은 나는 뭐 SKC에서 안 사고 뭐 다른 데서 살 건데 뭐 이렇게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애플의 버프를 받아서 이렇게 위로 올라갈 가능성, 삼성 디스플레이는 있겠지만 도우인시스가 같이 따라갈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높지 않아 보입니다. 아 그러면 도우는 이제 매력이 다 떨어지는 회사냐?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좀 요즘에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건 GMF입니다. GMF가 뭐냐면 이게 OLED 패널이잖아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공급하는 OLED 패널이면 이 위에 UTG가 오는데 그거랑 똑같은 놈이 패널 아래에 들어갈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OLED 앞에 UTG가 여기에 오고요. 이 GMF라는 놈은 이 CFRP라고 돼 있는 이거를 대체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이 CFRP의 역할은 우리가 폴더블 OLED를 접었다 폈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중간에 주름 접힌 자국이 생기죠. 그러면 그거를 완화해주는 기능을 이 CFRP에서 하는 건데 이걸 썼을 때보다 유리를 넣어가지고 GMF를 만드는 게 주름을 펴주는 효과가 훨씬 좋더라라고 하는 게 최근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내부 연구진을 포상을 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이 GMF 기술을 개발한 연구진들한테 꽤나 큰 포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별로 의미가 없는 기술이거나 앞으로 양산에 태워질 가능성이 별로 없으면 포상을 하지 않겠죠.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 봤을 때 이게 조만간에 양산에 적용되지 않을까. 그러면 UTG가 그동안에는 폴더블 OLED에 이제 한 장씩 들어가던 게 이제 두 장씩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두 장씩 들어가면 이제 유닛당 단가는 떨어지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만큼 시장 자체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기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애플 이슈 때문에 낙담하시지 마시고 요런 좀 좋은 이슈도 있다는 거. 자, 다음은 UMC가 퀄컴과 첨단 패키지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트렌드포스에 나온 건데 2026년 1분기부터 그러니까 내년 1분기부터 UMC가 퀄컴에 첨단 패키지를 공급을 할 거다.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인터포저를 UMC가 직접 생산을 하고 굉장히 특징적인 게 이 인터포저 내에는 제곱 밀리미터당 1500 나노페럿의 커패시터가 내장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자면 이런 형태라는 거죠. 이게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보여드렸었죠. 이거를. 그러니까 로직 반도체, 그러니까 GPU나 CPU가 여기 들어가고 HBM 혹은 뭐 메모리 뭐 다른 게 들어갈 수도 있죠. 여기 들어가면 이걸 연결하는 게 이제 실리콘 인터포저, 로컬 실리콘 인터포저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붙어 있는 거고 그 외에 여기에 패시브라고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동 소자, 우리말로 하면 수동 소자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들어가는 놈이 커패시터, 컨덴서, 뭐 인덕터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여기 커패시터가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 앞에 나온 걸 이제 찾아보면 저도 뭐 커패시터 쪽을 뭐 잘 모르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1500 나노페럿이면 굉장히 밀도가 높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아마도 지난 시간에 저희가 같이 알아봤었던 실리콘 캐패시터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실리콘 캐패시터와 같은 역할을 하던 MLCC 여기 오른쪽에 있는 놈의 모양은 전극 유전체 이런 걸 막 적층해가면서 쌓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MLCC의 이 ML 자체가 멀티레이어, 그러니까 여러 개를 쌓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쌓아줘야, 그러니까 그 속된 말로 하면 좀 왁구가 좀 커줘야 어느 정도 정전 용량을 보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실리콘 캐패시터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굳이 크게 만들지 않아도 여기 보시면 굉장히 최적을 넓힐 수 있게 3D로 드립다 파가지고 여기 쭉쭉쭉 수직으로 파놨죠. 그래서 이 안을 최적을 넓힐 수가 있어서 이 최적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저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배 작게 만들 수 있다. 이게 무라타가 이제 내놓은 자료인데 보면 100배 작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작으니까
여기 2.5D 패키지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굉장히 높낮이가 굉장히 낮은데 여기 뭐 공간도 그렇게 크게 할애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직 반도체가 필요한 캐패시터의 기능을 여기 아래서 다 해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확실히 최근에 이 실리콘 캐패시터가 이슈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옛날에 그냥 별로 관심 없을 때는 그냥 다 지나갔었는데 요즘에 지나고 보니까는 삼성전기가 뭐 마벨하다가 실리콘 캐패시터를 공급했다는 이 기사도 나왔었고, 이건 좀 대인 기사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작년에 실리콘 캐패시터용 ALD 장비를 출하했다는 기사. 이거 제가 지날 때 저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실리콘 캐패시터라는 게 반도체 공정, 그러니까 반도체 팹 공정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ALD가 필요하구나. 이게 원자층 증착 장비죠. 보통 그 유전체 하이K 재료 이제 증착할 때 쓰는 그 장비이기 때문에 요런 것까지 써가지고 이제 캐패시터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싶습니다. 이런 ALD까지 써가면서 만들면 이게 수지타산이 맞나 모르겠는데 굉장히 고가의 장비고 굉장히 스루풋도 낮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이 굉장히 늦기 때문에 뭐 그래도 단가를 그만큼 더 비싸게 받으면 뭐 사업성이 생기는 거겠죠. 다음은 CSOT가 결국 잉크젯으로 8.6세대에 투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제가 1, 2주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번 주에 기사가 나왔어요. 보면 CSOT가 8.6세대 OLED 투자를 이제 본격화할 거고 몇 가지 팩트들이 공개가 됐는데 월 45,000장 규모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BOE의 8.6세대 투자 규모를 합친 거하고 같습니다. 이제 여기 정리를 한번 해놨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15,000, BOE가 3만, 이거 합쳐서 CSOT가 45,00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눈여겨볼 건 이 부분입니다. 총 투자 규모는 200억 위안, 3.8조 원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작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CSOT만 딱 놓고 비교해 보면 삼성이 15,000장분 투자하는데 4.1조 원이 드는데 너는 그보다 3배를 투자하면서 돈이 더 적게 드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이게 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고, CSOT가 이거를 페이스 1, 페이스 2 두 번으로 나눠서 투자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2,500장, 페이스 2에서 22,500장 이렇게 투자하는데 페이스 1이 3.8조 원이고 페이스 2까지 하면 7.6조 원, 사실상 이제 8조 원을 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곱하기 2죠. 근데 그렇게 봐도 좀 이상합니다. 아니 삼성은 그러면은 15,000장에 4조 원인데 너는 45,000장에 한 12조쯤은 써야 될 것 같은데 왜 8조 원이지? 왜 3분의 2밖에 안 되지? 왜 이렇게 싸지? 이렇게 생각해보면 얘는 잉크젯이라서 그렇습니다. 잉크젯이 왜 싸냐면 공정의 상당 부분이 상온상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상온상압, 그러니까 룸 템퍼처, 그러니까 온도를 올리거나 내릴 필요 없이 그냥 상온에서 이루어진다는 거고, 압력도 높이거나 낮출 필요 없이 그냥 일반 대기압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대신에 OLED용 유기 재료가 워낙 산소 수분에는 취약하기 때문에 걔네들은 차단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질소 챔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질소를 가득 채워가지고 거기에 산소나 수분이 못 들어오게 딱 막은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공정이 이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온도를 높이고 내리고 혹은 압력을 높이고 내리는 것보다는 훨씬 싸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질소 챔버를 채우는 거는. 우리 주방에서 밀폐 용기 요즘에 좀 좋은 것들은 진공 용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딱 보시면 뭔가 일반 용기들하고 다르죠. 내구성도 굉장히 높아 보이고 또 가격이 비싸죠. 왜냐하면 이 진공을 버틴다고 하는 게 내구성이 굉장히 높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지금 현재 FMM 방식이라고 하는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가 쓰는 요 방식은 장비들이 굉장히 튼튼하고 진공을 버티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요구 조건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상온상압에서 이루어지는 요 기술은 굉장히 싸게 할 수 있습니다. 장비 투자비가 굉장히 싸요. 그래서 한 통상적으로 30% 정도 적게 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게 말이 상온상압이지 모든 공정을 상온상압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잉크를 떨어뜨리고 나면 이 잉크를 굳혀줘야 되거든요. 그거는 그냥 자연 상태에서 말리는 게 아니라 베이킹이라는 공정을 해야 됩니다. 뭐 굽는다는 뜻이죠. 그야말로 이제 건조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 베이킹 자체는 또 진공을 걸어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이거를 떨어뜨릴 때까지는 상온상압에서 했다가 그러면 그걸 말려줄 때 다시 진공을 걸어가지고 거기서 다시 말리고 막 이런 복잡다기한 과정을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당장의 투자비는 적게 들어도 굉장히 생산 효율이 떨어지고 수율도 좋지 않고 수명도 좋지 않다.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는 사실 2020년 이전에 이걸 다 검증을 끝낸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다 이렇게 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CSOT의 8.6세대 잉크젯 라인이 BOE의 B6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 B6가 뭐냐면 내몽골 지역에 오르도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BOE가 2013년도에 5.5세대 OLED 라인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캐논 도키의 증착 장비를 거의 독식을 하고 있었죠. BOE는 당시 투자를 캐논 도키 증착 장비를 못 샀어요. 다른 데서 샀는데 그러고 나서 이 오르도스 OLED 라인을 거의 말아먹었죠. 지금도 회자되는 게 만약에 BOE가 오르도스의 캐논 도키 증착 장비를 사서 이 5.5세대 라인을 거의 제대로 돌려봤다. 그러면 청두 B7, 그러니까 이건 6세대 라인이죠. 6세대 라인에서 삼성 디스플레이와의 격차를 엄청 줄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반대로 얘기하면 BOE가 B6에서 말아먹어줬기 때문에 지금도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격차가 상당히 많이 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CSOT가 만약에 잉크젯 라인을 투자를 해서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뭐 그러면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고생하고 뭐 시행착오 겪고 다시 FMM으로 돌아오고 하는데 최소 2년 뭐 이게 걸리겠죠. 그렇게 뭐 짧게 잡아도 2년, 길게 잡으면 3, 4년 이렇게 걸릴 텐데 그렇게 걸려주면 저희는 좋습니다. 만약에 CSOT가 진짜로 잉크젯 투자해서 8.6세대 라인에서 OLED를 팡팡팡 찍어낸다 이러면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는 망해야 되죠. 그거 어떻게 상대가 되겠어요? 투자비를 30% 아끼고 투자를 해서 그게 운영비도 굉장히 싸거든요. OLED 유기 재료를 거의 99% 효율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버려지는 거 없이 딱 그 픽셀 부분에만 떨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효율로 생산할 수 있고 투자비도 작고 근데 거기에 만약에 수율이나 수명까지 좋아? 이러면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는 망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국내 패널 회사들이 그쪽 동향을 가장 눈여겨보고 있을 텐데 그런 두 회사조차도 사실 CSOT의 잉크젯 기술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긴장하는 눈빛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전옥스가 한다는 VIP 방식에 대해서는 저게 어떻게 흘러갈 건가에 대해서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것 같은데 잉크젯은 오히려 뭐 잘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저도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